뇌를 망가뜨리고 있는 손상을 멈추거나 손상 속도를 늦추거나 손상 부위를 회복시키려면 당연히 뇌를 망가뜨린 방법과는 정반대로 살아야 한다. 뇌 건강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만이 인지 장애와 싸우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 높은 무기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뇌는 언제든지 다시 좋아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뇌건강 관련 최고의 영양 전문가 에이미 버거의 알츠하이머 해독제입니다. 이 책은 가족 중에 알츠하이머 환자가 있거나 알츠하이머를 예방하고 싶은 분들, 경도 인지장애와 기억력 저하로 걱정하는 분들, 뇌건강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이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이자 베스트셀러 그레임 브레인의 저자 데이비드 펄머터, 비만 코드의 저자 제이슨 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추천한 책인데요.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기존의 상식과 편견을 깨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자는 알츠하이머를 물리치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인지 능력을 회복시키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알츠하이머는 퇴행성 질환이죠. 이 때문에 식이요법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뉴런의 연료 사용 방식을 바꾸는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실천하면 뇌의 연료 공급원이 케톤으로 바뀌면서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고 설명합니다. 뇌가 케톤을 연료로 사용하게 하는 뇌에 좋은 특별한 지방들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면서도 비용 대비 효과가 탁월한 것이 중간사슬 중성지방인 코코넛 오일에 함유된 MCT입니다. 방탄커피 드시는 분들은 MCT 오일 익숙하실 텐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MCT 오일을 하루에 2-3스푼씩 먹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영양제다, 굶주린 뇌에 케톤을 공급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며 챙겨 먹고 있는데요. 이 MCT 오일은 아무 맛도 안 나고 냄새도 없어서 코코넛 오일 특유의 맛과 향을 싫어하는 분들도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인지 기능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것, 또 굶주려 있는 우리 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천연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 인지 능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뇌에 연료를 공급하는 식이요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미 버거의 알츠하이머 해독제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알츠하이머, 물질 대사 이상 때문이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관찰할 수 있는 손상은 복잡하고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도 다양하다. 따라서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일어나는 손상을 지연시키거나 개선하려면 근본 원인뿐 아니라 부수적인 요인들도 함께하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대부분 본질적으로는 식이요법이지만 생활습관을 바꾸는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기본 전략은 탄수화물은 적게, 지방은 많이 섭취하고 전체적으로 영양 밀도가 높은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또 생활 습관을 개선해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인체가 좀 더 효율적으로 물질 대사 반응을 진행하며 새로운 뉴런 회로를 생성하도록 뇌를 자극해 직접적으로 인지 기능을 개선할 수도 있다. 뇌연료 대사작용. 알츠하이머를 개선시키고 싶다면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케톤을 생성하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아주 복잡한 뇌 연료 대사작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복잡하다고 해서 질에 겁을 먹지는 말자.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반드시 여기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일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혼신을 다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다. 뇌가 에너지를 얻는 방법. 뇌는 에너지를 잡아먹는 돼지이다. 뇌는 정말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한 사람이 정상적인 식사를 하면, 즉 탄수화물이 잔뜩 든 음식을 먹으면 뇌는 주로 포도당을 태워 에너지를 얻는다. 하지만 뇌는 다른 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능력이 있어 케톤을 소비하기도 한다. 여러 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 가능한 뇌의 유연성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진화의 역사를 거치며 생존할 수 있었던 상당히 중요한 특성이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야 했을 때, 탄수화물이 풍부하게 된 식물이 자라지 않는 오랜 겨울을 견뎌내야 했을 때, 뇌의 포도당이 아닌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능력이 없었다면 인류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을 것이다. 다행히 포도당이 부족할 때 뇌는 기꺼운 마음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케톤을 소비했다. 문제는 인체는 탄수화물 식품을 적게 먹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었을 때에만 케톤을 생산한다는 점이다. 인슐린 분비량과 인슐린 민감성은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지만 대부분의 경우 탄수화물 섭취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탄수화물 함량이 많은 전형적인 현대 서구식 식단을 먹는 사람들은 체내 케톤 수치가 늘 낮을 수밖에 없다. 체내 케톤 수치는 아침이면 조금 상승할 수도 있다. 잠을 자고 일어난 직후에는 마지막으로 식사를 한 지 몇 시간이 지난 뒤라 인슐린 수치가 낮아 케톤 수치가 오를 수 있지만 24시간 내내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는 사람과 비교하면 그 정도의 상승량은 거의 의미가 없다. 과학서적과 논문에 따라서는 뇌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포도당의 양을 다르게 추정하지만 대략적으로 하루 110에서 145g 정도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뇌에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는 포도당만이 아니기 때문에 케톤 수치가 올라가 60% 정도를 케톤이 공급할 수 있다면 필요한 포도당의 양은 훨씬 적어질 것이다. 더구나 케톤을 태워 에너지를 얻으면 효율이 훨씬 좋아 뇌 손상 가능성은 적어지고 에너지는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포도당과 비교하면 케톤은 깨끗한 에너지를 할 수 있다. 케톤은 뇌와 몸에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저명한 연구원은 케톤체는 슈퍼 연료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 라고 했다. 제대로 설계한 무작위 이중 맹검 실험, 위약 대조군 연구를 비롯해 혈중 케톤량이 많아지면 경도 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능력이 개선된다는 사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케톤은 뇌가 가장 먼저 선택하는 중요한 연료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탄수화물이 많이 든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뇌가 연료로 사용할 만큼 케톤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게 막는 결과를 불러온다. 뇌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연료는 포도당뿐이다.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치 않다. 케톤 생산량만 늘릴 수 있다면 연료가 없어 고생하는 뉴런에게 충분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서로 케톤이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다 해도 생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식이요법 연구에서는 케톤을 생성하는 먹이를 먹일 경우 뇌가 케톤을 사용하는 양만 느는 것이 아니라 포도당 대사율도 함께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사람이 아니라 생쥐 실험 결과이지만 상당히 고무적이다. 더구나 케톤 수치가 높아지면 경도인지 장애나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능력이 뚜렷하게 개선된다는 사실은 손상된 뇌 부위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적절한 영양분이 들어와 활동을 재개하기까지 잠든 것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커네인 연구팀은 이렇게 말했다. 뇌 에너지 결핍은 케톤 수치를 높이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개선할 수 있다. 이미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 뇌세포와 세포망이 연료를 제대로 공급받으면 다시 재기능을 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는 이런 세포나 세포망은 기진맥진해 있거나 굶주린 것이지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세포나 세포망이 죽은 상태라면 인지 능력은 개선될 리가 없다. 이 책을 읽는 독자도 나만큼이나 이런 사실들에 신이 나고 흥분됐으면 좋겠다. 케톤 생성 치료법은 최첨단 연구 결과이며 지금까지 진행했던 약물 처치보다 훨씬 치료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안타깝지만 주치의나 정신과 의사들 대부분이 소개해줄 치료 전략은 아니다. 과학의학 논문에서는 이런 정보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만 실망스럽게도 알츠하이머나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보호자들이 읽을 만한 잡지에는 이런 내용이 실리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그 누구보다 이 정보를 알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정보도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째서 의사들은 이 신나고 삶을 바꿀 가능성까지 있는 치료법을 소개해주지 않을까?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의사들에겐 자기 분야가 아닌 케톤과 뇌연료 대사작용에 관한 논문을 연구할 시간은커녕 자기 분야에서 이룬 최신 발견도 제대로 파고들 시간이 부족하다. 둘째,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인데 알츠하이머처럼 복잡하고 고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독한 질병을 식이요법만으로 치료할 가능성이 있음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셋째, 케토제닉 식이요법이 만성질환과 관련해 놀라운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이 각종 잡지와 책, 웹사이트, 팟캐스트, SNS, 전문가 강연 등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케톤이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며 안전하기는 한지에 관한 엄청난 무지와 혼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스티븐 커네인 연구팀은 이렇게 말했다. 두 가지는 분명하다. 첫째는 알츠하이머는 어느 정도는 뇌포도당 결핍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만성적이고 점진적인 뇌연료 기하 상태 때문에 악화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인지 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케톤을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안전하고 윤리적이며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임상 결과가 나와 있다는 것이다. 케톤은 지방이 분해될 때 나오는 부산물이다. 이제 좀 더 깊이 살펴보자. 인체를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생각해보자. 우리 몸은 두 가지 연료를 사용해 움직일 수 있다. 아니, 사실은 어떤 활동을 하느냐, 어떤 신체 기관이나 세포가 활동하느냐에 따라 동시에 여러 원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적혈구는 반드시 포도당을 사용해야 한다. 지방이나 케톤을 공급하면 아예 기능하지 못한다. 뇌세포는 대부분 포도당이나 케톤을 사용한다. 분해가 되지 않은 지방으로는 뇌세포를 작동하게 할 수 없다. 탄수화물이 아주 적게 든 음식을 먹으면 몸은 지방을 주로 태워 에너지를 얻는 몸으로 바뀌고, 포도당은 전적으로 포도당만 연료로 사용하는 조직에 공급할 수 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단백질을 소량 분해해 아미노산을 연료로 쓰기도 하지만 인체가 가장 좋아하고 많이 쓰는 에너지원은 지방이다. 그래서 몸에 지방이 쌓이는 것이다. 케톤을 이용한 알츠하이머 치료 연구에 앞장서고 있는 사무엘 핸더슨 박사의 글을 기억하자. 전체 열량의 50% 이상을 탄수화물에서 얻는 일반적인 서구 식단 때문에 인체는 상당히 오랫동안 케톤을 생산하지 못했다. 진화의 긴 시간 동안 케토제닉 반응은 식량이 부족할 때 뇌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귀중한 연료 생성 방식이었다. 따라서 어떤 의미로는 현대 식단은 케톤 결핍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뇌가 전적으로 케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며 인체에는 케톤을 연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세포도 있으니 포도당 역시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저탄수화물 식사를 할 때도 몸과 뇌를 위해 어느 정도는 포도당을 먹어줘야 한다. 저탄수화물 식단에서는 채소, 과일, 견과류, 씨앗류, 유제품에서 포도당을 소량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음식을 전혀 안 먹는, 따라서 포도당을 전혀 먹지 않는 완전히 굶은 상태로 한동안 지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굶는 동안 몸은 필요한 포도당을 어디에서 얻을까? 포도당 신합성, 다른 물질로 포도당 만들기. 우리는 한 물질로 다른 물질을 만드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다. 뇌에 필요한 포도당은 무조건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것은 편협하고도 틀린 생각이다. 그런 주장은 오렌지에는 비타민C가 많으니 반드시 오렌지를 먹어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물론 오렌지는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이지만 비타민C는 브로콜리에도 피망에도 시금치에도 많다.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은 분명 포도당 공급원이지만 실제로 포도당은 다른 분자를 가지고도 만들어낼 수 있다. 나는 여기서 탄수화물은 전혀 먹지 말아야 한다거나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려는 의도는 없다. 그저 몸은 다른 물질을 가지고도 포도당을 만들 수 있으니 탄수화물을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뿐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포도당 신합성이라는 대사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포도당 신합성이라는 어려운 용어 때문에 겁을 먹지는 말자. 그저 포도당을 새로 만든다는 뜻이니까. 포도당 신합성은 인체가 뇌와 여러 조직이 포도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분자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생화학 과정이다. 우리 몸은 베이글 같은 탄수화물 음식으로 섭취한 포도당을 사용하지 않고도 수요가 공급을 채우는 몸으로, 다시 말해 필요할 때마다 스스로 포도당을 만들어 쓰는 몸으로 바뀔 수 있다. 뇌와 몸이 케톤과 지방을 쓸 때는 포도당 소비 비율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포도당 신합성 과정은 우리 몸에서 언제나 일어난다. 인체는 동시에 여러 연료를 사용하며 늘 재사용, 재활용이라는 기회를 부린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포도당 신합성 과정은 탄수화물을 아주 적게 먹지만 여전히 어딘가에서는 포도당을 얻어와야 할 때처럼 필요할 때만 활발하게 일어난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제일 먼저 포도당을 가져오는 곳은 간으로, 이때는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바꾼다. 글리코겐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하지만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은 적어서 이 조그만 저장고에 든 글리코겐을 어느 정도 쓰고 나면 다른 자원을 찾아야 한다. 또 다른 자원은 단백질이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많은 종류의 아미노산이 포도당으로 전환될 수 있다. 지방과 케톤을 주로 연소하는 과정에 이르기 전까지 인체는 여전히 여러 포도당을 찾아다닌다. 따라서 포도당을 생성하는 아미노산을 얻으려고 인체 구성 성분인 단백질을 소량 분해한다. 하지만 단백질을 이용하는 시간은 짧다. 일단 지방과 케톤을 활용하는 몸으로 바뀌면 전체 포도당 필요량은 줄고 더는 단백질을 태워 포도당을 만들 이유가 없다. 지방도 포도당을 소량 만들 수 있는 자원이다. 지방을 분해해 몸에 필요한 연료를 얻을 때는 일부는 에너지를 내고 일부는 포도당으로 전환된다. 지방은 지질 형태로 몸에 저장된다. 탄수화물을 아주 적게 먹거나 아예 먹지 않으면 인체는 필요한 포도당을 내부에서 만들어낸다. 파스타나 사과 주스를 더 먹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 책에서 권하는 식단은 무탄수화물이 아니라 저탄수화물이다. 탄수화물이라고 녹말만 있지는 않다. 보통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감자, 밥, 빵 등을 떠올리지만 상추, 브로콜리, 호박, 아스파라거스, 콜리플라워에도 녹말이 아닌 탄수화물이 조금 들었다. 이런 채소들은 저탄수화물 식단을 짤 때 당연히 넣어도 된다. 이런 채소를 먹으면 곧바로 포도당을 약간 몸에 공급할 수 있다. 케톤 수치 상승. 이제 여러분은 탄수화물 식품을 소량 섭취하고 포도당 신합성 과정을 유도하면 포도당만 연료로 사용하는 신체 조직에 다른 연료를 공급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또 케톤이 있으면 먹지 못해 괴로워하는 뉴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케톤 수치를 높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탄수화물 섭취를 확 줄이고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식이요법은 조금도 하고 싶지 않다고 고집을 부려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인슐린 수치가 매우 높거나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케톤 수치를 높일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은 없을까? 아니, 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는 이유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기 때문인데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인체에 필요한 케톤을 충분히 만들 수가 없다. 하지만 인슐린 수치가 높을 때에도 우회적인 방법을 써서 케톤 수치를 높일 수는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즉시 케톤으로 전환되는 물질을 다량 몸에 공급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케톤을 직접 몸에 넣는 것이다. 가장 간단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첫 번째 방법부터 살펴보자. 중세 중성지방 또는 중간사슬 중성지방을 직접 복용하는 것이다. MCT는 다른 지방과는 별개 방식으로 소화 흡수된다.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 같은 지방과 달리 몸 안으로 들어가면 곧바로 간으로 가 케톤으로 바뀐 뒤 혈액으로 방출된다. 혈액으로 들어간 MCT의 부산물인 케톤은 다른 조직으로 옮겨져 연료로 쓰인다. MCT를 함유한 천연식품도 있다. 코코넛 오일이나 팜 해교에 많다. 하지만 이런 기름에 든 MCT가 식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건강식품 전문점과 인터넷을 이용하면 MCT 추출액을 구입할 수 있다. 코코넛 오일에 든 MCT가 15%라면 이런 추출액은 100%이다.
코코넛 오일이 함유하고 있는 MCT 함량은 57%라고 적힌 문헌도 있다. MCT를 어떻게 정의할지를 놓고 논쟁이 조금 있긴 하지만 코코넛 오일은 매우 좋은 MCT 공급원이다. 100% MCT 추출액에 비하면 그 비율이 5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다. 동물과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MCT를 먹으면 혈중 케톤 수치가 상승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실제로 남편이 알츠하이머 환자인 한 의사는 다른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변화 없이 남편에게 코코넛 오일만 먹였는데 인지 능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모습을 관찰했다. MCT가 풍부하게 든 오일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 매혹적인 이유는 인슐린과 혈당 수치에 상관없이 케톤 수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뇌가 케톤을 흡수하고 사용하는 방식은 공급이 주도한다. 케톤이 많이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뇌가 케톤을 흡수해 사용하는 양도 늘어난다. 그것은 건강한 사람이나 경도 인지장애인 사람이나 알츠하이머 환자 모두 마찬가지다. 인슐린 수치가 높을 때 체내 케톤 수치를 올리는 또 다른 방법은 외인성 케톤의 활용이다. 외인성이란 바깥에서 유래했다는 뜻이다. MCT가 풍부한 오일을 먹거나 저탄수화물 식사가 내부에서 케톤을 만드는 방법이었다면 이는 외부에서 만든 케톤을 직접 공급받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외인성 케톤을 케톤 보조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코코넛 오일이나 MCT가 풍부하게 든 오일을 섭취하는 방법과 달리 외인성 케톤 먹기는 많은 사람에게 가격 대비 효율이 높은 방식이라고 권하기는 힘들 것이다.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하든 MCT 오일을 먹든 외인성 케톤을 공급받든 케톤 수치가 높아지면 경도인지 장애나 알츠하이머를 앓는 사람들 모두 인지 능력이 향상됐다.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표준 검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 뿐 아니라 단어 암기라든가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 사실만으로도 케톤과 케토제닉 식단을 인지 장애를 치료하는 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MCT가 풍부하게 든 오일과 외인성 케톤이 인지 능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해도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가슴에 생긴 상처에 붙이는 밴드와 같다.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상황을 완전히 개선시키는 방법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봐도 된다. MCT 오일이나 외인성 케톤과 인지 능력 개선의 관계는 물이 새는 배 위에서 구멍을 막지 않고 물을 퍼내고 있는 상황과 같다고 말이다. MCT나 외인성 케톤을 가지고 체내 케톤 수치를 높이는 방법은 단순히 인지 장애 때문에 생기는 증상을 개선할 뿐이지 근본 원인을 바로잡을 수는 없다. 따라서 나는 어떤 방법이든 한 가지로는 잠시 동안만 케톤 수치를 높일 수 있기에 정말로 효과를 보고 싶다면, 다시 말해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잡아 제대로 이득을 얻고 싶다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동시에 MCT 보조제나 외인성 케톤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뉴런의 수초와 비타민 B12가 하는 중요한 역할. 뉴런을 전기가 통하는 전선이라고 생각해보자. 사실 그렇게 엉뚱한 비유도 아니다. 뉴런은 실제로 전선처럼 전기 자극을 운반하고 전송한다. 또 전선처럼 옆에 있는 세포가 감전되지 않도록 전열체로 둘러싸여 있다. 이 전열체를 수초, 미엘린이라고 한다. 수초를 구성하는 주성분은 콜레스테롤이다. 콜레스테롤은 동맥을 막는다는 말을 자주 들었겠지만 실제 콜레스테롤은 인체 구석구석에서 세포와 조직을 만드는 중요 성분이다. 수많은 뇌세포가 수조 개가 넘는 시냅스를 형성하며 축삭돌기는 수초에 둘러싸여 있어 뇌에는 열량이 높은 콜레스테롤이 많다. 평범한 사람은 뇌 무게가 전체 몸무게의 2%밖에 되지 않지만 뇌는 몸 전체 콜레스테롤 가운데 25%를 가지고 있다. 뇌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반드시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한다. 오랫동안 콜레스테롤이 든 음식을 먹지 않았거나 생명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콜레스테롤이 신체 내부에서 합성되지 못하게 막는 약을 수년 동안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뇌 건강과 인지 기능에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지질을 연구하는 로저 레인과 마틴 팔로가 이 매혹적인 분자를 설명한 글만 읽어봐도 알 수 있다. 인체에 든 전체 콜레스테롤 가운데 약 25%는 뇌에 있다. 수초를 이루는 특별한 막,
다시 말해 대부분 신경세포와 신경악교세포를 이루는 막에 들어있다. 영양학적으로 보았을 때 콜레스테롤은 필수는 아닌데 인체가 직접 합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산 같은 재료로 인체는 콜레스테롤을 직접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신체 구조를 형성하고 생화학 반응을 하는데 꼭 필요해서 충분한 양이 합성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남아도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 몸이 재료만 가지고도 콜레스테롤을 합성할 수 있는데도 어느 정도는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저하된 인지 기능을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콜레스테롤을 먹어야 한다. 뇌에 공급되는 콜레스테롤의 양이 적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스타틴 같은 약을 먹으면 상황은 더욱 나빠진다. 스타틴 제제는 콜레스테롤이 체내에서 합성되지 못하게 막는다. 그러면 수초를 만들지 못하는 것 외에도 여러 중요한 문제가 생긴다. 알츠하이머 환자가 체내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되지 못하게 하는 약을 복용하면서 콜레스테롤이 풍부한 음식, 버터, 달걀 노른자, 붉은 살코기, 조개류, 돼지 지방을 적게 먹는다면 안 그래도 굶주리고 있는 뇌의 영양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것이다. 건강한 수초를 만드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는 비타민 B12 결핍이다. 수초가 정확하게 생성되고 기능하려면 비타민 B12가 필요한데 연령별로 보았을 때 나이가 든 사람은 비타민 B12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다. 그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한 가지 이유는 식품에 든 비타민 B12를 흡수하려면 위산이 제대로 분비되어야 하는데 위산 분비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제산제를 복용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제산제나 의사에게 처방받은 제산제나 결과는 동일하다. 제산제는 모두 위산 분비를 줄인다. 위산이 적어지면 음식에 든 비타민 B12가 소화관 안으로 흡수되지 못한다. 나이가 들면 보통 비타민 B12가 풍부한 음식은 적게 먹게 된다는 사실도 비타민 B12 결핍을 더욱 악화시킨다. 비타민 B12는 붉은 살코기나 내장, 조개류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많다. 하지만 현대인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내장이나 조개는 먹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은 굳이 힘들여서 스테이크를 구워 먹거나 양파를 곁들여 간을 삶아 먹는 대신 오트밀 한 그릇을 먹거나 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운다. 안타깝게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만들어 먹기 쉬운 녹말 음식을 주로 섭취하기에 뇌 기능이 저하되고 만다. 뉴런의 수초 형성을 방해하는 영양학적인 문제는 더 있다. 나이가 들면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능력도 저하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비타민 B12가 풍부한 음식은 녹말이 주 성분인 탄수화물 음식보다 훨씬 씹기 어렵다. 의치를 했거나 이가 약해지는 등 치아 문제가 있다면 고기를 제대로 씹을 수 없어 국수나 스파게티, 머핀 같은 쉽게 씹을 수 있는 음식을 주로 먹으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 그런 음식들은 피해야 한다. 비타민 B12 수치가 낮으면 당연히 인지 기능과 뇌 건강에도 문제가 생긴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비타민 B12 수치를 조사한 연구팀은 비타민 B12 수치가 낮게 나오면 비타민 B12 결핍 때문에 뇌가 수축되었고 그 결과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것인지 그 같은 원인을 고쳐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추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했다. 계속해서 이렇게도 말했다. 우리 자료가 의미하는 바는 측정한 비타민 B12 수치가 정상 범위라 해도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초기 단계에서 비타민 B12 결핍이 뇌의 부피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뉴런의 수초를 망가뜨리거나 염증을 일으킬 때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타민 B12 수치가 낮을 때는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야만 추가 뇌 부피 감소를 막을 수 있다. 여기서 측정한 비타민 B12 수치가 정상 범위라고 해도 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이 말은 비타민 B12의 수치가 정상 범위여도 비타민 B12를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비타민 B12 보조제로 효과를 볼지 모른다. 보조제 형태의 비타민 B12는 식품으로 섭취한 비타민 B12와 달리 위산이 많이 분비되거나 소화관이 튼튼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제 당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건강식단이라며 받아온 조언들이 뇌 건강에 얼마나 커다란 재앙을 불러왔는지 알게 됐을 것이다. 우리는 뇌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영양분 중 하나인 콜레스테롤을 되도록 적게 먹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 식단은 녹말로 이루어진 탄수화물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야 한다는 소리도 들었다. 그것도 혈당 지수가 높아서 많은 사람에게 만성적으로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높이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곡물을 토대로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어왔다. 또 심장에 좋은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기름을 먹어야 한다며 안정적인 천연 포화 지방은 먹지 못하게 했다. 사람이 만든 지방은 뇌뿐만이 아니라 몸 전체 세포막의 구조와 기능을 바꾼다.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많이 든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조언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비타민 B12가 많이 든 음식도 함께 먹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지 능력을 개선하고 영양가가 풍부하며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다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굶주리는 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영양분들, 콜레스테롤, 천연지방, 오메가3 고도 불포화 지방에 항산화제,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를 먹어야 한다. 인지 능력을 회복시키는 영양학 전략. 지방. 지방 덩어리는 더 이상 욕이 아니다.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하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저탄수화물 식이요법 전략을 실천하려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많은 지방을 먹어야 한다. 권위 있는 건강 관련 기관들이, 심지어 의사들이 이 정도면 안전하다라거나 건강한 식습관이다 라고 말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먹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지방이 인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해보자. 일단 지방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 어떤 지방이 뇌 건강을 증진시키는지, 어떤 지방을 최소로 먹어야 하는지, 어떤 지방을 가능한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자. 지방이 우리 몸에서 하는 수많은 이로운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지방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나쁜, 위험한, 건강하지 않은 이라는 수식어가 떠오르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실제 식품으로 섭취하는 지방과 우리 몸에 저장하고 있는 지방은 화학 구조가 동일하다. 우리가 먹는 지방과 엉덩이, 허벅지, 배 같은 조직에 과도하게 쌓이는 지방을 구분하려고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지방을 지칭할 때 앞으로는 지방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우리 몸에서 지방산이 하는 역할. 지방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 성분이다.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 인지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도록 수많은 일을 해낸다. 다음 예는 지방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여러 역할 가운데 극히 일부이다. 탄수화물보다 많은 열량을 내는 에너지원이다. 지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영양소,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루테인, 리코펜, 베타카로틴 같은 카로티노이드계 물질의 흡수를 돕는다. 세포막과 원형 질막을 만드는 기본 재료이다. 건강한 염증 반응, 염증과 염증 해소에 관여하는 분자를 만드는 재료이다. 지방을 유화하고 소화를 돕는 담즙을 제대로 생산 분비하도록 간과 담낭의 건강을 유지하고 제대로 기능하게 해주는 물질이다. 음식의 소화 흡수 시간을 늦춰 식후 호르몬 작용이 적절하게 일어나도록 돕는다. 지방이 들어간 식사를 하면 체내 혈당 반응을 낮춰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돕기에 탄수화물이 섞인 음식을 먹을 때 특히 도움이 된다. 피부를 부드럽고 탄력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는 음식을 맛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지방을 먹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 없다. 다시 한번 말한다. 지방을 먹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 없다. 하지만 아무 지방이나 마구 먹어선 안 된다. 먹어도 되는 지방을 유의해서 먹어야 한다. 식품마다 든 비타민과 미네랄, 기타 영양소가 모두 달라 동식물 식품을 골고루 먹어야 하는 것처럼 지방도 몸 안에서 기능하는 방식이 다양해 여러 지방을 섭취해야 한다. 게다가 생리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별한 지방산도 있기에 그런 지방산을 섭취하지 않으면 몸의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정 지방산만 많이 먹고 다른 지방산은 먹지 않으면 몸의 균형이 깨져 만성 통증, 피로, 생리전 증후군,
피부 건조, 여드름, 이른 노화, 만성염증 등에 시달릴 수 있다. 지방은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여러 인지장애와 맞서 싸울 때 무기고를 채우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무기이다.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식이요법에서 지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많은 열량을 공급하는 에너지원이다. 맞다. 지방은 영양소이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식이요법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영양소는 지방이다. 이 책의 식이요법은 몸과 뇌가 포도당이 아닌 다른 연료를 사용해 에너지를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몸과 뇌에 포도당이 아닌 다른 연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이 연료는 지방의 물질대사 결과 만들어진 지방과 케톤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자. 뇌에 좋은 특별한 지방들. 지방산 중에는 뇌 건강에 특히 좋아 굶고 있는 뉴런에 영양분을 공급하려고 진행하는 고지방 식이요법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첫 번째는 MCT, 중간사슬 지방이라고 알려진 포화지방산군이고 두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알려진 고도 불포화지방산군이다. MCT, 코코넛이 부르는 노래. 지금쯤이면 이 책에서 코코넛 제품을 그 중에서도 코코넛 오일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것이다. 뇌가 케톤을 연료로 사용하게 한다는 목적을 가진 저탄수화물 식단에서는 코코넛을 특별한 위치에 놓아도 좋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 코코넛 오일, 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코코넛 밀크, 코코넛 버터 같은 코코넛 식품에는 MCT가 많은데 MCT는 일반적인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훨씬 짧은 경로로 케톤으로 전환된다. MCT는 탄수화물을 제한하지 않아도 케톤을 생성할 수 있다. 탄수화물을 상당량 먹어도 인슐린 수치가 높아도 코코넛 식품을 먹으면 케톤 수치가 올라가지만 정말로 좋은 효과를 보려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MCT가 많이 든 제품을 마음껏 먹어야 한다. 코코넛 제품과 MCT를 먹되 최상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인슐린 수치를 줄이는 활동을 함께 해야 한다는 말이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지 않는다면 MCT 섭취로 약간의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기적 같은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MCT가 풍부하게 든 식품을 먹으면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이다.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정제하지 않은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을 구입하자. 코코넛 오일은 코코넛의 향긋한 맛과 향기를 간직하고 있다. 이 향과 맛이 입에는 맞지 않지만 여전히 케톤 생성을 늘리는 코코넛 오일을 먹고 싶다면 정제 코코넛 오일을 찾아보자. 정제 코코넛 오일이라면 코코넛 특유의 맛과 향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이 MCT를 섭취할 수 있다.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이 많아 조리에 쓸 수 있지만 다른 지방에 비하면 발연점이 상당히 낮다. 순수 코코넛 오일보다 정제 코코넛 오일이 조리에는 더 좋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도 있다. MCT를 추출한 오일도 온라인이나 건강식품 전문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 코코넛이 입에 맞지 않는다면 그런 제품을 사보자. 더군다나 코코넛에 든 전체 지방산에서 MCT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낮다. MCT를 추출한 오일은 MCT가 100%이기 때문에 인지 기능을 훨씬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코코넛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가격도 비싸지 않다. MCT는 인슐린 수치가 높고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할 때도 케톤을 생성할 능력이 있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책에서 제시하는 여러 전략을 실천하라고 설득하지 못한다고 해도 코코넛 오일이나 MCT로 만든 오일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먹여야 한다. 연료로 사용할 케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퇴행성 질환을 역전시키거나 막을 수는 없겠지만 단기간으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알츠하이머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나아가 간병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코코넛 식품과 MCT를 식단에 활용할 방법은 많다. 커피나 차에 코코넛 오일이나 MCT를 첨가해 마신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실제로 넣어보면 상당히 맛이 있으니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뇌 강화 방법으로 실천해보자. 달걀을 조리하고 채소를 볶고 고기를 구울 때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자. 알츠하이머로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 음식을 만들 때면 코코넛 오일을 마음껏 활용하자.
집에서 커리, 스무디를 만들 때면 코코넛 밀크를 넣자. 지방을 제거했거나 지방 함량을 줄인 게 아니라 지방이 제대로 들어간 코코넛 밀크를 써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방이다. 무설탕 코코아나 카카오 함량이 85%가 넘는 다크 초콜릿을 써서 간식을 만들 때면 코코넛 오일이나 코코넛 버터를 사용하자. 설탕을 가미하지 않고 썰어서 말린 코코넛 조각을 치킨 커틀릿이나 해산물을 먹을 때 빵가루처럼 사용하거나 수저로 퍼서 과자처럼 먹자. 생으로 먹거나 기름을 치지 않은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 먹어도 좋다. 한 수저 듬뿍 퍼먹자. 진지하게 하는 말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는 코코넛 오일이나 MCT를 많이 먹어선 안 된다. 이 오일들은 케톤을 생성하기 때문에 몸에 에너지가 많아져 늦은 저녁에 먹으면 잠을 못 이룰 수 있다. 또 코코넛 오일도 MCT도 낯선 음식이라면 서서히 익숙해지게 하자. 몸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오일을 섭취하면 소화불량에 걸리거나 변이 묽어질 수 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 점차 늘려야 한다. 오메가 이해하기. 오메가3, 오메가6, 무엇보다 중요한 비율. 건강영양학 관련 서적을 읽은 적이 있다면 오메가3나 오메가6라는 용어를 접해보았을 것이다. 또 오메가3는 좋은 지방산이고 오메가6는 나쁜 지방산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을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단순히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정확하지 않은 상황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규정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 오메가6 지방산은 적게 먹고 오메가3 지방산은 많이 먹으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오메가6 지방산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염증이 생기고 반대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가라앉히기 때문이다. 지방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다. 체내 염증을 유도하고 조절하고 제거하며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도 한다. 그런데 두 지방산 모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가라앉히기도 하며 체내에서 건강하고 적절하게 염증 반응이 일어나려면 둘 다 있어야 한다. 염증 반응이라고 나쁜 것은 아니다. 이론적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종이에 밴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다. 멍이 들었거나 까졌거나 화상을 입었거나 심한 상처가 났을 때 짧은 기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급성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몸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법이다. 오랫동안 제어할 수 없는 염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될 때만 문제가 된다. 만성 염증은 빈약한 식단, 알 수 없는 식품 민감성, 육체 스트레스, 흡연 같은 여러 이유로 생길 수 있다. 뇌는 문자 그대로 오메가3 지방산들로 되어 있다. 당연히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에 중요하다.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 내장, 달걀 노른자 같은 식품에 많이 든 DHA는 뇌를 만드는 성분이다. 뇌세포 세포막 구성 성분 가운데 오메가3 지방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40% 정도이다. 나무 없이 통나무집을 지을 순 없다. DHA도 뇌라는 통나무집을 만들 때 들어가는 나무와 같아 공급량이 부족하면 뇌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실제로 이 특별한 지방과 알츠하이머의 발전 관계를 연구한 사람들은 탄수화물은 줄이고 DHA 같은 필수 지방산 섭취를 늘리면 알츠하이머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지연할 수 있다라고 했다. 연구자들은 또 오메가3 지방산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시냅스막의 DHA 수치 감소, 세포막 지질의 과산화 반응, 시냅스 소실, 포도당 등을 수송하는 세포막의 단백질 기능 상실 같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했다. 시냅스 소실, 세포막의 지방산화, 포도당 수송 단백질의 기능 이상은 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들이다. 오메가3 지방산들이 뉴런을 비롯한 뇌세포의 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신호 물질들의 전고체에 의해 인지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조금은 이견이 있는 자료들이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몸의 상태를 가늠하는 척도인 적혈군의 오메가3 지방산의 수치가 높으면 전체 뇌 부피도 크고 해마의 부피도 크다. 알츠하이머는 해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해마가 크게 수축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일반적으로 뇌 부피가 줄어들지만 체내 오메가3 지방산의 수치가 낮은 사람은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에 비해 뇌 수축이 훨씬 크게 진행되는데 특히 해마가 상당히 작아진다. 지방이 많은 물고기, 아마씨, 치아씨, 오메가3가 풍부한 달걀 노른자로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먹는다는 생각은 정말 좋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것처럼 그에 못지않게 오메가6 지방산을 덜 먹는 것도 중요하다. 오메가6는 옥수수, 대두, 홍합씨유, 모카씨유에 많이 들어있다. 오메가3 지방산도 오메가6 지방산도 모두 필수 지방산이지만 정확히 같은 양을 먹을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 비율로 섭취해야 하는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오메가3보다는 오메가6 지방산을 훨씬 많이 먹는다는 데는 같은 목소리를 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인이 좋아하는 식물성 기름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들었다. 메릴랜드 대학교 의학센터는 보통 미국인이 먹는 식단에는 오메가3 지방산보다 오메가6 지방산이 14배에서 25배까지 많다고 했다. 매주 생선을 상당히 즐기는 사람도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다면 오메가3 지방산보다 오메가6 지방산을 훨씬 더 섭취하게 된다. 두 지방의 비율이 우리의 권고보다 높은 4대1이나 5대1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를 늘리지 않는다면 불균형이 더 악화된다. 또 한 가지, 내가 지방이 많은 생선이라고 말할 때는 생선 비늘 부분까지 다 먹으라는 뜻임을 기억하자. 특히 연어, 정어리, 고등어 같은 생선에서 비늘을 벗긴 살만 구입하는 것은 생선이 지닌 아주 좋은 부분을 버리고 온다는 뜻이다. 흔히 가게에서 사는 비늘 없는 연어는 기름기가 적다. 귀중한 오메가3 지방산은 보통 생선의 지방을 먹어야 섭취할 수 있다. 에필로그 알츠하이머 발병 이유 그리고 망가진 뇌를 고치는 방법. 이제 알츠하이머 발병 원인을 좀 더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현대 식습관이 스트레스가 많고 앉아있기만 하는 현대인의 생활습관과 부족한 수면, 흐트러진 생체주기, 강력한 제산제, 콜레스테롤 억제 약품과 결합되면 결국 나이가 들어 치매가 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다. 누군가 나에게 어째서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면 손상되는지 묻는다면 나는 식습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콜레스테롤을 먹지 않고 오메가3 지방산을 먹지 않고 산화된 식물성 기름을 많이 먹고 수천 년 동안 건강한 영양소를 공급했던 동물성 지방을 먹지 않기 때문에 더는 우리 몸이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탄수화물을 섭취해 결국 몸이 방어 기작을 작동시켜 포도당을 대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동물성 식품을 거의 먹지 않으며 당지수가 높은 곡물을 주식으로 하는 식단을 건강한 식단이라고 강조하기 때문이다. 뇌 건강을 악화시키고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뇌에 공급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본다면 약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며 스타틴 제제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위산 분비를 막는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열한 이유들 외에 그나마 남아있는 뇌 건강을 완전히 망치는 방법으로 생활습관을 들 수 있다. 절대 움직이지 않고 야외로 나가 오랫동안 천천히 걷지 않고 특히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자연의 경치를 볼 수 있고 새소리, 곤충소리, 바람에 살랑대는 잎사귀 소리, 온통 초록색 식물이 둘러싸고 있는 녹지대는 가는 일이 없으며 역기를 들거나 자전거를 탄다거나 하이킹을 하는 등의 몸을 쓰는 일이 없으며 태양을 피해 피부가 햇빛을 받아 비타민 D를 합성할 기회를 없애고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충분히 잘 생각이 없고 잠들려고 할 때나 잠을 잘 때 어두운 환경을 만들 생각도 없으며 스트레스가 몸을 망가뜨릴 때까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하게 몸을 혹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요인들이 결합해 뇌에 한꺼번에 과도한 짐을 지운다면 알츠하이머가 발병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미 알고 있듯이 현대인들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한데 작용하면 알츠하이머 발병 가능성이 커진다. 만성적으로 상승한 인슐린 수치와 포도당 조절 실패, 제어할 수 없는 산화 스트레스, 염증 반응이 알츠하이머와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곡물과 녹물을 강조하고 동물성 지방과 포화지방을 금지하는 전통적인 권장 식단을 다시 고민해볼 시간이 되었다는 뜻이다.
이런 구시대적인 식습관 조언이 자리에서 일어날 기회가 없고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 방식과 몸의 정상적인 생리작용, 대사작용을 방해하는 제산제나 스타틴 제제 같은 약을 마구잡이로 처방하는 현대의학과 결합하면 결국 알츠하이머가 발병한다. 이처럼 도저히 손써볼 수 없을 것 같은 맹렬한 공격에 노출된 상태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려선 안 된다. 맞다. 지금 희망이라고 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을 도울 방법이 없었다면 나는 이 책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가 전혀 되돌릴 수 없는 질환이라면 의사들이 되돌릴 수 있음을 목격했다는 보고서는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음 문제들을 고민해보자. 개선되는 모습을 얼마나 빨리 확인할 수 있을까? 알츠하이머는 발병 원인이 다양하며 환자마다 징후와 증상이 달라 이 책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고쳤을 때 언제 인지 능력이 좋아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되고 뇌 염증 반응과 당화 반응이 줄고 굶주리던 유런에 연료로 사용할 케톤을 끊이지 않고 공급하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얼마만큼 개선되느냐는 병을 앓은 기간, 병의 심각성 정도와 관계가 있다.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손상됐을수록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고 생활습관을 고쳐도 더 오랜 시간이 흘러야 개선되는 모습이 보일 것이다. 흔히 엄격하게 저탄수화물 식단을 진행하면 일반적으로 48시간에서 72시간만 지나면 비축하고 있던 글리코겐을 거의 사용하고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전환된다고 한다. 하지만 지방을 태우는 몸을 넘어 기억과 인지 능력을 개선할 정도로 케톤이 많이 생성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2달 동안 엄격하게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참고 견디면서 몇 주 정도 더 해보기를 권한다. 아주 넓은 부위에 오랫동안 손상이 지속되었다면 증가한 케톤 덕분에 눈에 띄는 변화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나는 저탄수화물 식이요법과 적절한 생활습관을 계속할지 말지는 일단 최소 3달은 엄격한 방법으로 실행해 본 뒤 결정해야 한다고 믿는다. 내 바람은 그 기간 동안 아주 조금이라도 개선된 부분이 있어 계속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노력해 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으면 하는 것이다. 결국 알츠하이머로 귀결된 여정은 뚜렷한 징후와 증상이 나타나기 전보다 수십 년은 더 전에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수십 년 동안 망가져온 손상 부위가 며칠 만에, 몇 주 만에 낫기를 바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자연 치유력과 재생력이 젊은 사람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노인은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알츠하이머나 경도 인지 장애 환자의 나이가 젊을수록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했을 때 인지 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의기소침해서 나이 든 환자의 유혹을 꺾을 필요는 없다. 인체는 정말로 경이롭고 감탄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병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얼마나 오래전부터 병을 앓았는지,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에 상관없이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하지 않을 이유도, 뇌에 영양가 높은 연료를 공급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자신의 뇌 건강은 회복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해야 하는 사람은 없다. 인체는 우리도 모르는 능력을 발휘해 끊임없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리고 뇌만큼 그런 면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기관도 없다. 에이미 버거의 알츠하이머 해독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우리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 인지 능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